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든 이제 이 결과가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평가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뭘 가지고 질문지로 주민들한테 얼마나 만족됐는지도 만들 수 있겠고, 또는 얼마나 비용이 절감되고 또는 효과가 얼마인지 비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그 도구를 평가 도구라고 그래요. 평가 도구. 만들어진 도구를 뭐라고 부른다? 평가 도구. 그렇죠? 자, 그럴 때 평가 도구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는 자, 정책 평가에서 지금 의회에서 어떤 걸 봤습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가 개념이나 또는 절차, 유형 이런 거 봤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시험에 나오는 건 유형하고 절차하고, 이 속에는 물론 평가성 사정이란 건 있었으니까 넘어가면, 그 다음 우리가 평가 요소, 어떤 걸 평가할래?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어떤 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정책 효과만 평가해야 되지, 다른 여러 가지 가해 변수들을 일어나지 않게, 거기에 측정한 데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요소. 그 다음 이제 평가 도구인데, 평가 도구란 말을 안 써도 평가 도구. 쉽게 도구에 대해서 얘기. 쌤, 평가 도구 그래서 1번부터 쭉 문제를 내겠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죠? 우리가 기말고사 만약에 배운 학생들의 정의적인 측면, 얼마나 정서 같은 것이 향상됐는지 알아보려면 질문지로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책도 마찬가지야. 정책을 했으면 그 정책이 얼마나 성공 만드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평가 도구라고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 도구에는 아까 우리 쌤 제가 혼란 변수가 조절 변수랑 비슷해서 혼란 변수에 뭘 안 넣었어. 여기 뒤에 조절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조절 변수 넣겠습니다. 자, 거기 그래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른다? 타당성. 이러고 타당성과 뭐가 있어요? 평가 도구로. 평가 도구는 타당성과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자, 평가 도구는 뭐가 있어야 돼?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에는 구성적 타당성, 그 다음 통계적 결과의 타당성, 그 다음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자, 거기 한번 보면, 타당성은 한마디로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측하, 측평.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느냐 여부야. 측하, 측평.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측정했느냐, 이게 뭐다?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측정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정도로 간다. 자, 그래서 거기 이 타당도의 유형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겠으니까 만약에 자 신뢰성과 타당성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래.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뭘 측정해 봐야 되겠어? 다이어트 하면 뭘 측정해? 체중을 측정해. 그쵸? 체중을 측정하는데 그래서 체중을 측정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겠어? 평가 도구로. 체중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체중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인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체중계를 만들었는데 아침에 재니까 이를테면 50kg야. 점심때 되니까 80kg야. 저녁에 되니까 60kg야. 이렇게 맨날 변하면 이 체중계 믿어 못 믿어? 그럴 때 문제를 신뢰성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측정의 어떤 문제야? 측정의 일관성 문제. 이런 체중계 버려야 되겠죠? 만약에 체중을 이렇게 재면. 그런데 이번엔 봐봐. 일관성은 있어. 일관성이 있는데 맨날 118, 잴 때마다 118 나와. 너무하네. 체중이 별로 118까지 아닌 것 같은데 봤더니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앉은 키를 재고 있어. 이 체중계는 올라가면 앉은 키를 재, 체중을 재는 게 아니라. 의미 없죠. 체중계로서 의미 없죠. 이거 버려야 되겠죠. 그럴 때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타당성이라고 그래. 측정이 뭘 말한다? 일관성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 다음 측정의 이 타당도에서 유형은, 타당성의 유형은, 자, 그러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측정해 봅시다. 조직에서 민주적인 조직일수록 자, 조직의 효과성, 생산성이 높더라. 이걸 측정해 보면 이제 이 어디 공공 영역에서 민주적인 조직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조직 효과성이 높아질 거니까, 생산성이 높아질 거니까. 그러면 민주적인 조직? 민주적인 조직은 어떤 조직이 민주적인 조직이야? 그래서 민주성 하면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개방된 것. 그 다음 어떤 것? 그렇죠.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 또는 그렇죠. 이런 권한이 위임된 조직. 이게 뭐다? 민주성이야. 그러니까 민주성을 구성하는 이들은 무슨 변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 구성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여기 봐봐, 쌤. 민주성하고 카리스마하고 어울려, 안 어울려? 카리스마는, 자, 쌤 봐봐. 카리스마는 유머해봐 재미없으니까 칼 있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는 인격적 가만을 말해. 인격적 가만. 저 사람이 그냥 좋아서 뭐 하는 거 따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저 사람 따른다고 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인격적 이를테면 이 애플 회사에서 잡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에
자기는 연봉을 1달러 받고 저렇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러면 회사 직원들이 야, 우리 회장 CEO는 저런 분이하고 따르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격적 감화를 받았다는 게 카리스마인데, 이건 민주적인 방식하고 전혀 관계없죠. 근데 여기다 카리스마를 넣었다 그러면 사실은 뭐가 굉장히 떨어진 거야. 구성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 타당도는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럼 최소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려면 이런 구성 변수들이 이 개념을 잘 나타내줘야 되겠죠. 그걸 무슨 타당도? 구성 타당도라고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측정돼야 돼. 그럼 민주적인 조직을 측정하려고 하면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되는데 그 요소는 어떤 조직일 때 민주적이라고 그러면 개방되거나 참여가 많거나 권한이 유임되거나 뭐 이런 조직인데, 잘못 생각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조직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이때 나온 결과들은 이거고 이게 제대로 된 측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그걸 무슨 타당도가 낮다고 이야기했어? 구성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데 쌤 역으로 그냥 그런 거 없이 이거 딱 깔끔하게 정말 민주적인 걸 잘 나타내는 구성 변수로 이루어져서 측정을 했어. 그럼 역으로 구성 타당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기해서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걸로 그 정책을 지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렇죠? 아까 그 사람들이 제시한 그 기준 말고도 여러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포함시킬지 말 건지는 진짜 그걸 잘 나타내는 구인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해는 됐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럼 여기 맞잖아.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거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해야지. 측정과 상관없는 거 측정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런 구성 변수들이 잘 나타나는 걸 구성 타당도라고 부른다. 그 다음 거기에 어떤 타당도가 나왔습니까?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그쵸? 거기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게 제대로 조직되었다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내려고 아주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 설계가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추정적 원인과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의사결정의 타당성, 1종 오류 또는 2종 오류의 발생을 방지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시계에서 측정하려고 할 때 엉성하게 이걸 가지고 연구 결과를 측정해내면 그건 어떤 것이 오류가 많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해서 나온 결론이야 뭐가 되겠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한 것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알 수 있는데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자 이런 거예요. 1종 오류, 2종 오류를 한번 설명해 볼 거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지금 선생님들 뒤에 설명할까? 자, 어쨌든 봅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하려고 할 때 정확히 민주적인 조직인지 어쩐지를 정확히 측정해야 되는데 이런 측정들이 엉성했다. 개방성의 정도를 측정해라 그러는데 개방성의 정도를 명확히 제시해놓고 정의해놓고 측정한 게 아니라 대충 개방적인 조직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겠죠. 명확히 측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라고 그래.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자, 그럼 1종 오류, 2종 오류 들어가면 통계적 결론은 타당도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그냥 편하게 여기 듣고 지금 잠시 잊어먹어도 됩니다. 1종 오류, 2종 오류는
시험에 이거 복잡해서 잘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버려도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이 경찰이 범인을 잡으면 용의자를 잡죠. 범인인지 아직 모르죠. 용의자를 잡으면 경찰은 용의자가 무죄라고 생각해,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가 원하는 가설이야. 아직은 잠정적 결론이잖아. 범인 용의자가 아닌 거. 이걸 자극가설이라고 그래. 누구의 가설? 경찰이 원하는 가설. 그걸 반대되는 것을 연가설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용의자가 무죄라는 것이 연가설이겠죠. 그런데 모든 조사는 연구자가 연가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경찰이 연구자라면, 범인을 잡아서 연구자라면 용의자가 무죄라고 놓고 나서 경찰이 무죄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의자가 무죄가 아니다, 뭐 자극가설로 했어.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용의자로 잡았어. 제가 경찰이고. 자, 지금 결론은 잠재적으로는 무죄가 아니거든. 당신이 무죄임을 증명해봐. 근데 그 어떻게 증명해? 그렇지? 어떻게 뭐 그러면 우리 쌤 가서 뭐 CCTV 때 가서 조사해보고 뭐 조사 권한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죄라고 놓고 경찰이 조사를 해서 뭐 해야 된단 말이야. 저희가 아니 이 사람이 범인임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연가설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연가설로 왜 연구하는지 이제 알았죠? 연가설이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용의자가 무죄가 참이야, 용의자가 무죄가 거짓이야. 그런데 연가설로 한다 그랬습니다. 연가설을 채택했어. 그러면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채택한 거야. 지금 경찰이 용의자가 무죄라는 것을 기각했어. 에이, 자꾸 아니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자 봅시다. 용의자가 무죄고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채택해 줬어. 그럼 전혀 어려웠죠. 그렇죠? 아, 용의자가 무죄였고, 그래, 무죄인 것 같네? 하고 무죄를, 진짜 무죄였으니까. 근데 누구가 원하는 건 절대 아니야. 경찰이 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괜히 헛수고한 거죠. 그런데 이건 오류가 아니야, 일단 그래도. 용의자가 무죄가 아니야. 아니, 미안. 용의자가 무죄야. 미안해. 연가설이 참이니까. 근데 이걸 기각해버렸어. 용의자 무죄라는 걸, 아니야, 너 유죄야. 그러면 용의자는 여기는 일종 오류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억을 해. 그냥 억울한 옥살이는 일종 오류다. 그런데 용의자가 무죄가 거짓이야. 근데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채택해줘서, 그럼 이 사람 이건 오류잖아. 죄진 사람을 풀어줬으니까. 이종 오류고, 쉽게 말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죄 짓고도 풀려났으니까. 그런데 용의자가 무죄가 거짓이야. 그래서 용의자가 무죄라는 걸 기각해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죄였고, 죄 지었다는 것을 채택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게 검정력 또는 검정력이라고 해서 누가 최고자, 누가 나왔으면 하는 거야, 이건. 경찰이 나왔으면 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잘 검증 또는 검증한 거죠. 자, 선생님 여기 봐봐. 이게 일종 오류고 이종 오류야. 일종 오류가 일어나거나 이종 오류가 일어나도록 하는 건, 근데 심각해. 이종 오류가 더 심각해. 자, 억울한 사람 만드는 게 더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죄진 사람 풀어주는 게 더 심각한 겁니까? 일종 오류야, 이종 오류야. 스님들이 인권성을 한번 보겠어. 일종 오류야, 이종 오류야.
일종 오류. 그래서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을 웬만하면 제 증거 좀 별로 없으면 다 뭐 한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풀어주죠. 제 의심 양현석 씨도 어때? 저 의심 간다. 근데 명확한 증거 없다. 그럼 무죄다. 이렇게 풀어줬단 말이야. 최소한 뭐 하겠다? 일종 오류는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일종 오류를 뭐 한단 말이야. 강하게 보호하려고 해요. 억울한 사람 한 명이라도 안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그런데 그 인권이 아니고 그냥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해봐. 경제적인 거. 이 댐을 건설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야. 그런데 보통 댐을 건설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댐을 건설해도 뭐 효과가 없다. 그냥 똑같다. 이게 연가세라고 합시다. 근데 댐을 건설해도 효과가 없다는 게 참인데 세상이 기각해버렸어. 그리고 댐을 건설해버렸어.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일종으로. 그런데 거꾸로 댐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야. 효과가 있어. 그런데 댐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 바람에 댐을 건설 못 해버렸어. 그게 이종우리야. 근데 댐 건설하고 못하고는 뭐 사람하고 관계없으니까 일종우리가 그렇게 강할 필요는 있어 없어. 돈 좀 든 것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종우리를 뭐 하게 하냐면 완화시켜. 이때는 일종우리를 뭐 이를테면 1000번에도 한 번만 나오게, 억울한 사람 10,000번에도 한 번만 나오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돈 좀 들어간 것은 너무 돈 안 들면 실제로 필요한데도 전혀 건설 못하게 되겠잖아. 그래서 이때는 그냥 100번 한 서너 번, 5번 정도 나오는 건 이제 인정하자. 효과가 없더라도 혹시 이건 반대로 가고 있잖아. 억울한 사람 없애려고 많은 증거를 한 100개 증거를 요구하면 땡 잡은 사람 굉장히 많겠죠. 자, 이번에 땡 잡은 사람 하나도 없애려고 조그만 의심이 가면 다 유죄라고 해버리면 억울한 사람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 둘은 반비례 관계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 될 수 있으면. 인권이 아니고 이런 정책 같은 거, 댐 건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일종 오류가 어느 정도는 심각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어나더라도 용인해 준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봐봐. 이게 일종 오류, 이종 오류가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이런 오류가 아주 정교하게 뭐하다면 연구를 한다면 오류를 많이 줄일 수 있겠어 없겠어? 자, 다시 한번. 경찰이 아주 정교하게 조사를 한다면, 아주 과학적인 수사를 한다면, 짐작으로 말고 과학적인 수사를 한다면 일종으로 이종으로 줄일 수 있겠어 없겠어? 다시 한 번만. 자, 우리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열 몇 명씩 살해하고 그럴 때. 이번에 TV 화성 사건, 화성 봤잖아. 그럼 한 사람이 18년간 굉장히 억울하게 자라가, 그건 일종우리가 심각한 일종우리잖아. 만약에 그때 당시에 경찰관이 아주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면 일종우리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 그런 거 없죠. 그게 바로 이거야, 지금. 통계적 검증의 오류라는 건 그런 게 없다면 훨씬 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이 높았겠죠. 뭔 말인지는 이해가 됐어? 그럼 타당성에는 다시 한번 이런 구인 타당도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 검증을 할 때 아주 엄격한 검증을 함으로써 타당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어 없어? 측정하고자 하는 말을 잘 측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오류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런다? 통계적 결론은 타당성이라고 그런다. 이해됐어요? 자, 우리 쌤 이해됐어? 쌤 이해됐어? 왜 안 될까? 이건 이해되는 거 봐봐. 경찰이 정말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면 일종 오류, 이종 오류 많이 줄일 수 있겠어 없겠어?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측정하고자 하는 말 잘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 통계적 결론은 타당도로 한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 거 당연히 통계적 결론은 타당도는 일정오리하고 이정오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맞아, 틀려? 맞잖아. 시험 문제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건 거의 다 7급에서 나와요. 7급에서.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넘어도 돼요. 그럼 세 번째. 자,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내적 타당도는 아까 했던 거야, 쌤. 내적 타당도는 가해 변이 없이 순수하게 독립 변수가 정속 변수에 영향을 줬을 때 뭐라 그런다? 내적 타당도. 그렇죠? 자, 다시요. 아까 독립 변수가 순수하게 정속 변수에 영향을 주면 뭐가 되겠어? 내적 타당도 높을 거고, 가해 변수가 많이 존재해버리면 내적 타당도 낮게 되겠죠. 이건 또 나와요. 뒤에 또 나오니까. 두 번째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그냥 아주 더 쉽게 이야기해요. 외적 타당도는 이 내린 결론이 나온 결과가 다른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되느냐 문제. 그럼 쌤 여기 한번 봅시다. 인천 시민들을 조사했어. 인천 시민들을 여론조사할 때 다 인천 시민 다 조사합니까? 아니면 1000명만 조사합니까? 1000명만 조사해서 자, 이를테면 쓰레기 종량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조사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자, 550명이 찬성. 더 유지할 건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을 인천시에다 지금 건립하려고 하죠. 서울에서. 그러면 찬성하냐 반대냐 그랬더니 찬성이 자 200명, 반대가 800명이거든. 그럼 그 다음 신문에 뭐라고 나와? 인천신문 20%가 찬성하고 80%가 반대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천시민 다 해봤어? 1000명 뽑아서 했잖아. 그걸 인천 시민에 이렇게 모집단에 적용하는 걸 뭐라고 그래? 외적 타당도. 얼마나 잘 이게 맞아 들어가느냐. 그쵸? 그래서 내적 외적 타당도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쌤, 그 타당도 개념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 신뢰도는 뭡니까?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이라고 그랬죠. 측정의 일관성.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것만 알아두면 돼. 쌤, 신뢰도와 타당도 관계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걸 우리가 측정한다면, 측정값이라면 관찰해서 측정이 이루어지죠. 그럴 때 측정할 때마다 우리가 뭐야? 체중을 측정할 때도 또는 키를 측정할 때도 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그걸 무슨 오차라 그래? 잴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이걸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뢰도라고. 그러니까 잴 때마다 오차 없이 막 재면 어떻게 일관되게 잴 수 있겠죠. 이건 신뢰도고. 여기 신뢰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타당한 부분하고 비타당도 부분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럼 결국은 아무리 타당도가 높더라도 뭘 넘어설 수 없겠어? 신뢰도를 넘어설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야?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 높은 거 아니야? 신뢰도가 아무리 높아도 타당도는 아주 낮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타당도 높으려면 신뢰도는 반드시 높아야 돼.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라고 그래. 아주 그냥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게. 봐봐요.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할 때, 지능 검사할 때 머리 둘레로 검사했다고 생각. 측정하고자 하는 말. 근데 머리 둘레로 재면, 자, 오늘 3cm, 오늘 저녁에 재도 3cm, 내일 재도 3cm. 일관되게 나와. 측정값은 굉장히 일관되게 나와. 여기 무슨 오차 거의 없이 완전 측정값하고 신뢰도 거의 같겠죠. 그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런데 막 쟀을 때 110 나왔다 합시다. 112 나왔다 합시다. 116 나왔고, 뭐 92, 98 나왔고. 어때요? 잴 때마다 들쑥날쑥 좀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지금 신뢰도가 낮아버리면 수가 없죠. 거꾸로 높아야 타당도 높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지금 이해됐어? 됐어.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 아까 변수까지 다 계산해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거기 4번 문제.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 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 도구가 있을 수 있다. 맞아, 틀려? 아까 이걸로 쟀을 때 신뢰성 굉장히 높지만 타당성 거의 없죠. 두 번째,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 도구는 있을 수 없다. 맞죠? 자, 신뢰성은 측정 도구의 측정 도구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 신뢰성은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성이 항상 높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단 신뢰성이 높아야만 타당성이 높을 여지가 생긴 거죠. 그걸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필요 조건. 무슨 조건 아니다? 충분 조건 아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봐. 저기 나중에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외우면 돼요. 그냥 이해 못하고 그냥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해 좀 해보라고 한 거죠. 정책평가의 방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정책평가가 투입 행정학에서는 안 나오니까 넘어갈 건데, 이건 교육학에서는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단 넘어가도 되겠고. 세 번째.
이거 자 문제를 더 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문제 6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겁니다. 쌤, 자, 골랐어? 몇 번? 2번. 억제 변수가 아니라, 여기는, 자, 왜곡 변수가 아니라 억제 변수죠. 왜곡 변수는 결과가 반대로 나온 걸 왜곡하는, 이것만 생각. 기혼자 자살률, 미혼자 자살률 생각하면 돼. 사실은 미혼자 자살률이 높은데 마치 기혼자 자살률이 높게 나오는 거. 이걸 말한다. 그 다음, 거기, 쌤 또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아깝습니다. 거기밖에 안 나왔네. 일단은 이 정도밖에 안 나와버렸네. 쌤 이걸로 한번 또 풀어봅시다. 362페이지 좀 정확히 한번 362페이지. 자, 정체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은 정체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타당성과 신뢰성에서 신뢰성은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맞죠? 3번 정체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타당 신뢰성에서 신뢰성은 측정도구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정체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타당성 신뢰성에서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맞죠? 아까 통계적 결론 타당도에는 1종 오류, 2종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게 낮으면 1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5번 정체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 요소에 대한 측정 지표가 성공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가를 맞죠? 이런 타당성을 무슨 타당성이라고 그랬어? 구성개념 타당성 이렇게 불렀죠? 아까 민주적인 조직 이야기 했었잖아. 6번은 정체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처럼 정책의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맞죠? 이건 내적 타당도 부분이죠. 정체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서울특별시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나타난 사업을 전국 과학역시를 대상으로 확대. 이건 외적 타당도죠. 그럼 8번이 틀렸어. 왜 틀렸어? 8번이 틀린 이유. 자, 정체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정책의 대상 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거나 정체평가를 달리하는 경우 각 시기별 정책 결과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런 것은 어떤 거라 그랬어? 신뢰도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신뢰도 분석입니다. 신뢰도 분석. 자, 이런 분석은 신뢰도 분석이다.
자, 9번. 정책평가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평가의 타당성이 높을 수밖에 말이 안 되죠. 10번. 맥락, 투입, 이건 CIPP니까 이건 넘어가고. 11번은 안 했고. 12번. 외적 타당성이 높은 정책평가는 허위 결함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허위 결함 변수를 통제하는 건 내적 타당도 부분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 16번을 일단 넘어갑시다. 13번도 마찬가지인데, 정책평가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의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봐봐. 목표는 정석 변수가 있는데, 수단은 독립이야, 정석이야? 수단하고 정석이 있는데, 수단은 우리가 당연히 독립변수지 뭐뭇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 어떤 효과를 거둬야 된다는 거 목표니까 정석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이 한번 봐봐. 정책평가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즉 독립변수와 정석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의 실현에, 즉 정석변수가 독립변수의 말이 안 되죠. 독립변수의 선행성이라고 그랬죠. 다시, 아까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선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시간의 선행성. 두 번째, 정책평가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 수단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 아까 경쟁 가설 페이지에 맞죠? 정책평가와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결과 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 목표 달성 정도도 변해. 맞죠? 아까 동시 변환성 또는 상시 연결성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 때는 핵심은 뭐냐면, 정책 수단이 무슨 변수다? 독립 변수다. 그다음 목표라는 건 그 효과니까 뭐가 되겠어? 종속 변수다. 그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인과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독립 변수가 뭐하고? 선행해야 되고, 그다음 동시에 변해야 되고, 그쵸? 그다음 가해 변이 또는 경쟁 가설이 폐지돼야 되고, 그거 물어보는 거야, 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 18번, 16번. 매개 변수. 독립변수의 원인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 자, 독립변수의 원인입니까? 결과입니까? 결과라고 그랬죠?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호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제3의 변수. 아까 수업 방법을 바꾸면 강의법보다 토익법이 더 좋은데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상호작용 효과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절 변수하면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라는 말이 들어가요. 주효과와 상호작용. 자, 배우는 뭘로 바꿔야 돼? 18배우는 뭘로 바꿔야 돼? 독립변수와 정석변수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 그렇죠, 유변수. 19번은 모두에게 영향을, 이거 맞죠?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변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0번. 정책의 변수에서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의 선행에 의해서 작용하므로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1번. 정책 변수에서 왜곡 변수는 독립 변수와 정책 변수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건 무슨 변수?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억제 변수라고 그랬죠. 22. 정체 변수에서 허위 변수는 독립 변수, 정소 변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맞고. 23번 혼란 변수는 과대 또는 과소하게 하는 거 맞죠? 자,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는 이거 아는 거 중요하죠. 평가 요소에서는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말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 변수들을 쭉 잘 보면 되겠죠? 특히 어떤 거, 억제변수하고 왜곡변수를 잘 구분하면 되겠죠? 왜곡변수는 반대로 나오게 하는 것, 기혼자, 미혼자, 자살률. 그 다음, 억제변수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건 허위변수. 그렇죠? 혼란 변수는 있긴 있대 그걸 크게 나오게 하거나 적게 나오게 하는 거. 그렇죠? 자,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의 선행에서 미치는 변수를 말하고 매개 변수는 중간에 있는 거,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사이에 있는 거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저절 변수는 주요 효과하고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저절 변수는 내용상으로는 혼란 변수랑 딱 뭐다 유사하다 같다고 보면 돼요. 이게 변수에 대한 설명이었고, 자, 선생님 이제 타당도에 대한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타당도는 거의 시험 문제가 타당도하고 뭐하고 관계에서 나와? 신뢰도하고 관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신뢰도는 타당도에 무슨 관계? 필요 관계 아니면 필요 조건 아니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거꾸로 신뢰도가 낮은데 타당도는 높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타당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필요 조건이다. 단 타당도가 높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대강 문제를 풀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정책 수단과 정책 목표로 나왔다면 수단이 독립 변수를 의미하고 목표는 이제 목표니까 뒤에 나온 결과니까 종속 변수다. 따라서 이 둘 간의 관계는 수단이 선행해야 되고, 수단은 선행성, 독립 변수 선행성, 다음 상시 연결성 또는 동시 변환성이라고 그랬죠. 수단이 변하면 목표도 변해야 되고, 그 다음 자, 경쟁 가설의 배제, 서로 간의 가해 변수는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정리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서 대부분 문제가 7급에서 나와요. 7급. 7급이나 우리가 경찰 간부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경간부. 거기서 나오는데, 자, 봐봐.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됨으로써 7급 문제가 몇 급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어. 옛날에는 사회나 이런 거하고 맞춰야 되는데, 안 맞추고 이제 내도 되니까 9급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어. 정확히 알아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준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7급하고 9급 사이의 문제를 낼 것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봐야 된다. 지금 여기까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럼 이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생각입니다. 쉬었다가.